민우야, 엄마 재산 얼마나 탐나니?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변호사 만나고 다녀? 어머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준호도 이리 와봐. 니도 할 말 있지? 엄마,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키우면서 이런 대접 받을 줄은 몰랐다. 그래,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정신감정도 받게 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 누가 그런 말을. 이제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거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시작? 이미 끝난 거야. 너희랑 나랑 이제 남이야. 안녕하세요. 올해 64세인 이명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희 두 아들 때문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때는 하루 두 끼를 먹으며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직장이었던지야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점심시간에도 재봉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저는 늘 남아서 일했어요. 명희야, 니도 좀 쉬어가면서 해. 괜찮아요, 반장님.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 아이고, 저 처자 또 밥도 안 먹고 일하나. 그렇게 3년을 일하고 나니 어느새 제가 그 공장의 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휘어갔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기 좀 봐주세요. 처음이라 손이 많이 가겠지만 내가 잘 가르칠게. 그렇게 한 명, 두 명 후배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새 저만의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방법, 원단을 아끼는 재단 방식, 빠르게 작업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면 공장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꿈이 있었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명희야, 네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아직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시작한 작은 공장이 지금의 명희 패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봉틀 세대로 시작했지만 하나씩 늘려가며 키워냈죠. 사장님, 이번 주문 물량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다들 고생 좀 하면 해낼 수 있어. 사장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한 날들이 떠오릅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일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들,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면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작은 단칸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던 시절, 새벽에 들어와 자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원단 값을 치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까봐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죠. 사장님, 우리가 월급은 조금 늦게 받아도 좋으니까 원단부터 사요. 다들 고마워. 내가 꼭 이 은혜는 갚을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성공 신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정직한 거래로 쌓은 신용이 밑거름이 되어주었죠. 명희야, 네 회사가 이제 동대문에서 알아주는 기업이 됐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직원들과는 자주 연락하며 지냅니다.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성공이기에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막자리를 잡아가던 98년 겨울,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늘 그랬듯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모님,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시간조차 없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우리 민우, 이제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야. 아빠가 곧 올 거야.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도 숨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해야 했죠. 남편이 남긴 빚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대출금, 전세 보증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이제 좀 쉬세요. 안 돼, 김 실장님. 우리 애들 학원비도 벌어야 하고. 너무 무리하시면 몸이 못 버텨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공장으로 와서 숙제를 했죠. 재봉틀 소리를 자장가 삼아 책상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지?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네가 잘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힘이야. 나도 크면 의사 되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먹는 떡볶이 한 접시로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옷 만들고 싶어. 준호야, 니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래도 엄마 일 도와주고 싶어. 힘들었지만 두 아들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세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어요. 사모님,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 텐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두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민우는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준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죠. 고3 수험생이던 민우가 저에게 진로 상담을 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의대면 등록금이 많이 비싸지 않니?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할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 고생하는 거 다 갚을게. 민우는 약속대로 서울대 의대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아서 저희 부담을 덜어주었죠. 준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공장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원단을 고르고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요. 엄마, 이 원단으로 내가 디자인한 옷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준호가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구나. 나중에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어. 그래, 네 꿈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뭐든 지원해 줄게. 두 아들은 각자의 길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의대 졸업 후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준호는 파리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진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성형외과를 개원한 민우는 연예인들의 단골 의사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면서 포토라인의 성형외과 의사라는 별명도 생겼죠. 엄마, 이제 우리 효도할 차례야. 그래, 우리 아들 잘 되는 것만 봐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나중에 더 큰 병원 열면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닐 거야.
준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패션쇼까지 열었습니다. 저의 봉제 공장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해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죠. 엄마, 내 첫 컬렉션 쇼에 꼭 와줘.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게. 엄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두 아들의 성공이 오히려 저희 가족을 파괴하게 될 거라는 것을. 돈이 두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장님, 아드님들이 이렇게 잘 되시니 이제 정말 편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도 좀 쉬려고요. 자식 키워놓으니 이제 효도 받으실 일만 남으셨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두 아들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줬다가 결국 민우가 32, 준호가 30이 되던 해에 두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대학병원 동기인 수진이를, 준호는 패션계에서 만난 유진이를 신부로 맞이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형수님네는 60평 아파트라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죠? 준호야, 40평이면 충분하지 않니? 엄마, 우리가 그 정도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민우, 너는 병원도 있는데 신혼집이 강남이 아니면 좀 그렇잖아. 그래, 형 말이 맞다. 엄마가 알아볼게. 두 아들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데도 집 한 채 장만할 여유가 없다며 저를 찾아왔죠. 혼수품을 고르는 날 두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화점 고급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른 물건들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 드레스는 파리에서 직접 맞추고 싶어요. 수진아, 국내 디자이너들도 훌륭한 분들 많은데. 어머님, 신랑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신부 드레스가 국내산이면 좀 그렇죠? 두 며느리는 경쟁하듯 고가의 예물과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에게 줄 답례품까지 모두 명품으로 준비하길 원했죠. 엄마, 우리 와이프가 좀 까다로워서. 어머니, 제가 디자이너라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요. 결혼식 비용만 해도 아들 한 명당 5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했고 신혼집 인테리어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맡겼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두 아들의 결혼식. 하지만 그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 아들들 둘 다 잘 나가는데 왜 어머니한테 저렇게 받기만 하지? 아들들이 돈 잘 버는데도 결혼 비용을 전부 어머니가 대주신다면서? 자식들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두 아들 부부를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0억이 넘는 결혼 비용을 치르고 나니 통장 잔고가 많이 줄어 있었죠. 명희 씨, 아들들한테 너무 과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김 여사, 자식들 결혼 한 번인데 뭐. 그래도 정도가 있지. 한숨이 나왔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두 아들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난 후 저는 드디어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명의 패션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죠. 중견기업 여러 곳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성의 있는 제안을 한 K패션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어요. 매각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직원들의 처우였습니다. 함께 고생한 이들이 새로운 회사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졌죠. 이사님, 정말 이 가격에 매각하실 건가요? 네, 직원들 조건만 잘 지켜주신다면요. 어머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이러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준호야. 두 아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대기업이 있었지만 저는 직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20년 동안 함께한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작은 미싱 하나부터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한 추억까지. 사장님, 이제 푹 쉬세요. 그래야지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 마지막 인사를 하려 공장을 둘러보는데 구석구석에 쌓인 추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첫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밤새워 주문을 맞추던 날들,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우리 식구들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약속드린 대로 모든 분들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유를 누려볼 생각이에요. 사장님, 주말에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해요. 그래, 이제는 편하게 밥이나 먹으면서 지내자. 사장님 덕분에 저희 모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은퇴한 지 석 달 만에 민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두운 표정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며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환자가 늘지 않았고 대출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민우야, 도대체 얼마나 투자한 거야? 이자만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네가 번다던 돈은 어디에 다 쓴 거야? 수진이가 백화점에서 너무 많이 써서.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며느리 수진이의 사치 습관이 심각했습니다. 매달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백화점에서만 2천만 원 넘게 쓴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민우 오빠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수진아, 니도 아직 젊은데 일을 해보는 게 어떠니? 제가 무슨 일을 해요? 저는 대학병원 의사 부인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수진이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이튿날 민우의 병원을 찾아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와 최신 의료기기들. 하지만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원장님, 이번 달 카드 대금이 또 연체됐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죠? 병원 보증금도 대출받은 거라 더 이상 담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민우는 매달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이상 작은 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니? 그건 안 돼요. 다들 날 보고 실패했다고 할 거예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결국 저는 민우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얼마 후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 백이 있는데 수진아, 이제 그만 사두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도 예전에 돈 없으실 때는 얼마나 사치하고 싶으셨겠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우마저 아내의 사치를 말리지 않고 동조하기 시작했죠. 민우의 빚을 해결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다던 그의 매장은 겉보기엔 성공한 것 같았어요.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고 온 후 준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에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고 싶다며 투자 계획서를 들고 왔죠. 엄마,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대박 날 수 있어요. 준호야, 지금 매장도 잘 되고 있잖아. 엄마, 형한테는 지난번에 도와주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다른 투자자는 없는 거니?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준호는 매일같이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죠. 유진이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세요? 유진아, 사업이란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번에 놓치면 정말 큰 기회를 잃는 거예요. 너도 지금 매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보는 건 저희 보고 그렇게 쪼달리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사업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눈에 띄었고 수익성 분석도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봐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니. 다른 디자이너들은 다 매장 크게 내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준호야,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 엄마는 저보고 평생 작은 매장이나 하라는 거예요? 며느리 유진이는 SNS에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생활 수준만 높아져 가는 게 걱정되더군요. 어머니, 저희 매장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데 좀 더 고급스러워져야 해요. 유진아, 매장보다 옷의 품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전부예요. 솔직히 우리 매장이 초라해 보여서 창피해요. 결국 준호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매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두 아들에게 각각 1억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이 났어요. 민호는 병원 운영비로, 준호는 매장 인테리어비로 썼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아침, 민호의 아내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명품 가방에는 통장과 카드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민우 오빠가 카드값도 못 갚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야? 환자가 갑자기 줄어들었대요. 수진아, 네가 쓰는 돈도 좀 줄여보는 게. 제가 의사 부인인데 카페에서 알바생처럼 옷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두 아들 모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호텔 식사,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매장에 연예인들이 오는데 인테리어가 구리면 안 되잖아요. 유진아, 그럴 돈이 있으면 재고 관리부터 하는 게. 어머님은 저희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매출도 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고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써버린 두 아들은 이제 이자 갚기도 버거워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엄마, 이러다 은행에서 저희 집 가져가요. 진작 말했잖니,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 어떡하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을 제때 막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민우의 이상한 행동을 처음 눈치챈 건 그의 간호사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요즘 원장님이 병원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환자들이 불평이 많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밤 강남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가 거액을 잃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민호 원장님이 또 도박장에 계세요. 도대체 얼마나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만 5억이래요. 그 돈이 병원 운영자금 아닌가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민우는 도박으로 병원 운영 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급기야 병원 건물 권리금과 보증금까지 도박 자금으로 써버렸죠.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꼭 따서 갚을게요. 민우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엄마, 나도 이러기 싫은데 자꾸 손이 가요. 다 잃어버렸어요. 준호도 더욱 사치스러워졌습니다. 준호야, 옷은 언제 만드니?
요즘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매출은 얼마나 되는데? 곧 대박 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결국 준호의 매장은 매출은 없이 허세만 부풀리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원단 업체 결제도 못하게 됐죠. 엄마, 이러다 감옥 가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유진이가 돈을 너무 펑펑 써서. 다 내 잘못이에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제는 두 며느리마저 서로 경쟁하듯 자취를 일삼았습니다. 유튜브에는 매일같이 명품 가방과 외제차 사진을 올리면서도 정작 카드값은 제가 대신 내줘야 했죠. 이제야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들의 허세와 사치를 제때 막지 못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잠든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아들들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느 날은 민우가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죠. 엄마, 문 좀 열어봐. 이 시간에 왜 이러는 거야?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잖아. 또 도박했구나?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릴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아예 짐을 들고 와서 제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유진이와 다툼이 있었다며 들어오더니 며칠째 나갈 생각을 않고 있었죠. 엄마,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준호야, 네 집이 있잖아.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그 좋은 집을 어떻게? 유진이가 카드빚만 수억이에요. 두 며느리도 제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났죠. 어머니, 민우 오빠가 또 도박하러 갔어요. 수진아, 니는 남편 좀 말려야 되지 않겠니?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카드는 그만 쓰고. 저보고 동네 마트나 가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어지는 돈 타령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를 끊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언제 또 아들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졌어요. 밤낮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끊임없는 아들들의 방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 몇 달.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민우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괜히 구급대원이 민망할 정도였죠. 어머니, 의식이 있으시네요.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입니다. 아들한테 연락은? 이미 연락드렸는데 아드님들 전화가 꺼져 있네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명희님,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그동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요즘 잠을 못 자서.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시네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이 지나서 얼굴을 비쳤죠. 엄마, 내가 늦었지? 사채업자들 때문에 바로 못 왔어. 아들아, 엄마 많이 아파. 근데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 병원비는 보험 되니? 의사는 제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병실에서조차 돈 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수진아, 그동안 카드값도 못 갚으면서. 그래도 어머님 수술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어머님,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 혈압이 불안정한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이명희님, 가족분들 면회 제안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뭐 저러다가 말겠죠. 혈압이 너무 불안정하세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때마침 찾아온 친구 김 여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두 아들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들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 얼마나 위독하신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이번에 크게 아프셨대. 근데 엄마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얼마 전에 통장 내역 봤는데 아직 10억 정도는 있더라. 우리가 빨리 상속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제 심장 박동기가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죠. 내가 알아보니까 엄마가 예전에 보험도 들어놓으셨대.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이래. 형,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엄마한테 티내지 말고. 간호사가 들어오자 두 아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님 유산도 엄마가 다 가져가셨잖아. 맞아.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닐까? 형,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면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님, 제 아들들 오면 면회 거절해 주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무 피곤해서요. 혈압이 또 오르셨네요. 조금 쉬고 싶어요. 문득 제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그동안 아들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병원 담당의가 퇴원을 검토하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병실의 할머니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할머니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제 두 아들이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였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이명희님, 혹시 두 아드님 성함이 민우, 준호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제 아들이 어제 두 분을 봤다네요. 법무법인에서요?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셨대요. 할머니는 제 두 아들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위독한 상태인 것처럼 꾸며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현재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있으신데 후견인 신청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정신 감정을 받게 하려고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재산을 다른 곳에 쓰실까봐. 제 심장 박동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상태를 체크했지만 이번에는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키운 걸까요? 이명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자식들이 왜 이럴까요? 돈이 무서운 거네요. 결국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재산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담당의가 마지막 검진을 하고 돌아간 저녁 무렵 두 아들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저는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던 참이었는데 문득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병실 박복도에서 격한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형, 왜 자꾸 네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해? 준호야, 내가 첫째잖아. 형은 그동안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너는 사치로 다 써버린 거랑 뭐가 달라? 적어도 나는 사업한다고 쓴 거지. 저는 화장실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대화라는 걸 알면서도 두 다리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이 큰아들이면 뭐해? 엄마 재산 다 날릴 건데. 니는 안 날렸나? 매장 부도 내고. 이번엔 달라. 내가 제대로 해볼 거야. 그래서 엄마 유산 네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최소한 6대 4는 돼야지. 간호사가 다가오자 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지나가자마자 더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 엄마 보험금도 네가 다 가져가려고 했지. 그건 내 몫이야. 나도 권리가 있어. 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형도 똑같이 받았으면서. 두 아들의 고성이 병실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옆 병실 보호자가 나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준호야, 나 이번에 진짜 사업 아이템 있어. 또 도박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돼. 말도 안 돼. 나도 재기할 기회가 필요해. 동생이 형한테 1억이야? 결국 두 아들은 서로 멱살을 잡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마침 담당 의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싸움은 중단됐지만 제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퇴원 후 자택요양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30년 지기 친구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저는 김 여사와 젊은 시절부터 이웃으로 지내왔습니다. 제가 봉제 공장을 시작할 때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친구였죠. 명희야, 내가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하러 왔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아들들 요즘 이상한 데 드나든다면서? 이상한 데라니? 사채업자들하고도 엮여 있다고 하던데. 김 여사의 아들이 경찰서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연히 민호와 준호의 사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큰아들 아직도 도박장 드나든데. 그만뒀다고 하던데. 작은아들도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린대. 수상한 사람들이라니? 돈 많은 노인들 노리는 사기단이래. 김 여사의 말에 따르면 두 아들은 각각 도박과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큰 돈을 노리고 벌이는 일이었죠. 명희야, 이러다 네 재산 다 털리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친구야, 나 어떡하면 좋지? 일단 카드부터 다 정지시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이상한 결제들이 잔뜩 있었어요. 병원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반번 간호사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고 문을 닫고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이 간호사와 한 달 넘게 지내면서 꽤 친해진 상태였습니다. 제 아들들의 행태를 다 지켜봐 온 그녀는 늘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했죠. 어르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드님들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정신과를. 어르신 정신감정을 의뢰하려고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제 두 아들이 병원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싶다고 했대요.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또렷한데. 그래서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간호사는 두 아들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심장병으로 입원한 것을 이용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이제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세상에 이런 자식들이 다 있다니.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두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가족도 이제는 가족이 아닌 거네요.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담당인은 심장 수술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민우는 보험금 서류를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엄마, 수술 전에 통장 인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민우야, 엄마가 지금 그게 중요할 때니?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수술비도 있고. 엄마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겠지. 의사가 수술 설명을 하는 중에도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자기들끼리 짜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형, 보험금 수익자 확인해 봤어?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 끝나고 얘기하자. 그때 가서 형이 다 가져가면 어쩌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제 귀에 들린 건 재산과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자식들은 돈만 보고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어요. 퇴원을 앞두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납병원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문득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미뤄두었던 저만의 소망들이었죠. 명희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요, 간호사님. 두 아드님 댁은 안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아드님들이 싫어하시진 않을까요? 퇴원 전날 제 담당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님, 제 재산을 완전히 제 명의로 묶어두고 싶어요.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는 제가 행복해지고 싶네요. 아드님들은 어떡하시고요?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에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제 결정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간호사님, 저 퇴원하면 제주도 가요. 갑자기요? 평생 일만 하다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요. 은행에 들러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자동이체도 모두 해제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아니,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그래도 우리가 보살펴드려야. 너희들 인생 살듯이 나도 내 인생 살려고. 돈이 필요하시면.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그림도 배우고 싶었어요.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저희 법률 문제를 도와주던 정 변호사를 만나러 간 거였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정 변호사는 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태도도 며느리들의 행동도 다 알고 있었죠. 이명희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결심했어요. 두 아드님에게 아예 한 푼도 안 주시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제가 쓰고 싶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공증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제 결심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살갑게 구는 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이제 효도하게 해주세요. 너희들 효도는 이제 됐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공증인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이명애 님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을 생전에 직접 사용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그게 제 뜻입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데 마침 두 며느리가 법률사무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정을 알려준 모양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무슨 일을? 너희들이 왜 여기 있니? 혹시 유산 정리하시려고? 이제 너희들한테는 줄 돈 없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날 이후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퇴원 후 처음으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항상 딸처럼 여기던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20년 넘게 옷가게를 하다 보니 옷에 대한 안목은 있었지만 정작 제 옷장은 비어 있었죠.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나오는데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사보는 거였어요.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이제 좀 나아져서 쇼핑하러 나왔어. 사장님한테 잘 어울리는 원피스가 들어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다 나를 위한 쇼핑할 거예요. 백화점 식당가에 들러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늘 자식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잊고 살았더군요. 아주머니,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요. 이 메뉴가 우리 식당 베스트예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와인 한 잔도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와인을 마셔봤습니다. 쓰지만 달콤한 맛이 제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와인이 프랑스 남부 지방 거라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행 계획 중이세요? 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요. 멋지시네요.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런가요? 기분이 좋네요. 저녁에는 동대문 시장에 들렀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서 이번에는 손님으로 쇼핑을 했어요. 명희 사장님, 이제 장사는 안 하시나 봐요?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즐기려고요. 사장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맛있는 거 먹으러 식당가로 가는 중이에요. 사장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죄책감도 들고 허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수강 첫날, 학원에서 만난 동년배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들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의 꿈을 찾아온 분들이었죠.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배워서 될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배우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일만 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그 말씀 듣기 참 좋네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수채화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명희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열정이 대단하세요. 이제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미술관 관람 가시죠. 사교 댄스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나왔어요. 이명희 씨, 리듬감이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서. 우리 다음 주 댄스 파티에도 나오세요. 파티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부터 즐거운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면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명희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우리 다음엔 템플스테이도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다 해보고 싶어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죠?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64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공장 일이 바쁘다고 미뤄두었던 꿈이었죠. 여행사에서 유럽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다가 오히려 제가 혼자만의 자유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도 직접 예매하고 호텔도 예약했어요. 이명희님, 유럽 여행이라니 대단하세요. 처음이라 많이 설레네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진 않으세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첫 여행지로 파리를 고르시다니 로맨틱하네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외국어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어요. 선생님, 제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집은 한적한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올까봐 멀리 떠나놨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를 떠나니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죠. 처음으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며 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명희님, 이사 오신 지 좀 되셨나요? 네, 이제 한 달 됐어요. 혼자 사시기엔 집이 좀 크지 않으세요? 이제는 제 공간이 필요해서요. 자제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옛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우연히 마트에서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아들들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사장님, 민우 씨가 요즘도 도박장 드나든다던데. 이제는 관심 없어요. 준호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갔다면서요?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새로운 이웃들과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심었어요. 땅을 만지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네 상추가 제일 잘 자라네요. 농사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자식들 생각은 안 나시나요?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여서 더 당당해 보이세요. 가끔 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번호를 바꾼 지 오래라 연락이 닿지 않죠. 며느리들도 이제는 저를 찾지 않아요.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제 잘못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 어머니, 새로 시작한 인생에서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이명희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노인정에서 한 할머니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도 홀대받는 분이었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분들도 대부분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만 보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었죠. 이명희 씨는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자식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아직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요. 돈을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노인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부모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명희님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자식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보려고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어르신들이 많더군요. 저는 아직도 자식들이 원망스러워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이명애 님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이제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라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제 통장을 지키고 싶어요. 자식들 생각만 하다가 제 인생이 다 가버렸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봐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평생을 바쳤지만 그들에게 너무 많이 주다 보니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네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자식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자식들의 욕심만 키워준 거죠. 그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저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지나치게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란 걸요. 엄마의 돈이 필요해? 라고 물을 때, 아니야, 내가 벌어서 써.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엄마가 도와줘. 라고 할 때, 미안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고,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른 애들은 다 신혼 때부터 아파트에 살아요. 며느라, 그래도 니네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어머님,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다 자기들 집이 있다고요. 아들아, 네가 그동안 모은 돈은 얼마나 돼? 그게 아직 아버님, 저희가 틈틈이 모으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어머님, 그동안 모으신 돈이 그게 다인가요? 뭐라고? 너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니?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짓들 생각하니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너희가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랍 속 통장을 만지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통장은 제 아들 내외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희망이었죠. 남편과 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도 적금 넣고 왔어. 그래, 우리 며느리랑 아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자. 벌써 통장이 이만큼 불었네. 힘들어도 참 뿌듯하다. 꽉 찬 도장이 찍힌 통장을 보며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과 아파트 청소 일을 같이 했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과 새벽 장터 일을 했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들 내외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세로라도 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아파트 사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 결혼 초 아들 내외가 작은 원룸에 살 때가 생각납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그때만 해도 며느리의 마음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고생해. 아들 며느리 생각하면 힘들어도 참을 만해. 매일 밤 파스 붙인 허리를 보듬으며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한숨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머니,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요? 고생이라니 당연한 일이지. 죄송해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힘든 시간도 견딜만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잠든 남편을 바라봅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여보, 우리 좀만 더 힘내자. 그래, 이제 곧 다 모을 수 있을 거야.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대인 손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다니면서도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의 이런 희생이 과연 옳은 걸까요? 매일 밤 통장을 넣어두던 서랍을 열어봅니다. 30년이란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통장 속에는 우리 부부의 청춘과 한숨,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목표 금액에 도달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결혼 5년 차, 아들 내외는 여전히 좁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겨우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신혼 때보다는 조금 넓어진 공간이에요. 명절 때마다 찾아가 보면 며느리는 늘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기 보이는 아파트 정말 예쁘죠? 그래, 전망도 좋아 보이네. 언제쯤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좋은 집 사줄게. 어머니,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어요. 작은 전셋집의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정성스레 가꾸는 며느리를 보며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할 거야? 나도 마음이 아프지. 빨리 아파트라도 하나 사줘야 할 텐데. 매일 밤 전셋집 온수 보일러 고장으로 고생하는 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름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도 시원하지 않다며 겨울이면 보일러가 고장나서 춥다며 힘들어했죠. 어머니, 저희 집 수리비가 또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 이번에는 100만 원이래요. 낡은 전셋집의 하자보수 비용이 매달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야근을 자청했고 며느리는 부업을 시작했어요. 아들, 엄마가 수리비는 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때마다 발만 동동 굴렀죠. 이사 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여보, 우리 통장 얼마나 모였어? 아직 많이 부족해. 다른 일이라도 더 해볼까?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주말엔 대리운전을 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머니,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봤는데. 대출은 안 돼. 이자 갚기도 벅찰 거야.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좁은 전셋집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들 내외의 한숨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 네, 어머니.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저녁이면 창가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새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씁쓸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뒷모습에 숨겨진 다른 욕심을.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평생을 절약하며 모으신 5천만 원이었죠. 딸아, 이걸로 네 아들 며느리 좋은 집 사주렴. 어머니,
내 손주 잘 살게 하는 게 소원이었어. 걱정 마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 부부가 모은 돈에 어머니의 유산까지 더해지니 드디어 목표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 그래, 드디어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겠어.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갑자기 찾아온 기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통장들을 모두 꺼내어 놓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제 니네 아파트 살 수 있게 됐다. 정말이요? 식탁에 모여 앉은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모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내일부터 집 보러 다니자. 네, 어머니. 이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아들 내외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닐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어머니,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근데 예산보다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느껴본 불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여보,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네.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좋은 일이 생겼는데. 며느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식탁에 놓인 통장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대로 아들 내외에게 좋은 집을 사줄 수 있게 되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어머니, 살펴보니까 좋은 아파트가 더 많네요. 우리가 정한 예산이 있잖아. 근데 조금만 더 보태면. 며느리의 욕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 정도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죠.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불러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아들 내외를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해 동안 모은 저축과 친정어머니의 유산이 합쳐진 금액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집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들아, 이제 너희 아파트 사줄 수 있게 됐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통장 여기 있으니 이제 집 알아보자. 어머니, 저희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식탁에 걸쳐진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 내외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기뻐서 그런가 보지. 뭔가 불안한데. 아들 내외는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요. 벌써?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내일 같이 가보자. 식사 시간에도 아들 내외는 집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서두르는 모습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아들아, 예산에 맞춰서 보자.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은 매물 내일 꼭 보러 가요. 남편은 모든 게 순조롭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먹먹함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빛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그래, 천천히 가면 되지. 시간 놓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도 있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설렘보다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식탁을 치우며 아들 내외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두르는 그들의 모습에서 뭔가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내일 꼭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기다리던 순간인데 빨리 결정했으면 해서요.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생기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한 그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집 보기가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점점 더 비싼 곳만 골라다니는 아들 내외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찾았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지 않나요? 우리 예산으론 힘들 텐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데서 살고 싶어서요. 너희들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사는데. 모델 하우스를 둘러보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듯 한숨만 쉬었고 저는 아들 내외의 태도가 걱정됐어요. 분양 상담실 앞에서 며느리는 재촉하듯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이 생기니까 애들이 달라진 것 같아.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을 보며 아들 내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더 큰 욕심만이 가득했죠. 어머니, 다른 집은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예산보다 2억이나 더 비싼데 어떻게 하려고? 저희가 대출도 알아볼게요. 분양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계약을 재촉했죠. 엄마, 이번 기회 아니면 평생 이런 집은 못 살아요. 니네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요즘은 대출받아서 다들 이렇게 산다던데. 모델 하우스를 나오는 길.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속삭이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처음 보여줬던 겸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다른 모델하우스도 가보죠? 이제 그만 보면 안 될까?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신중하게 봐야죠. 매물을 보러 다닌 지 한 달째. 며느리는 오직 자신의 친정 근처만 고집했습니다.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만 골라다녔죠. 우리가 제안하는 다른 지역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며느리가 고른 단지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 친정에서 10분 거리예요. 멀리 떨어져 살면 안 되겠니?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 집에서는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인데. 어머니도 가끔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 의견도 좀 들어줘야지. 아들은 며느리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만 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제안하면 며느리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남편의 의견은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여보,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네.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정해놓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 신도시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구경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사는데 정작 우리 말은 하나도 듣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어머니, 이 동네 학군이 좋대요. 니네만 좋으면 다냐? 애 키우기도 좋고 엄마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남편은 피곤한 듯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무시당하고 있었죠. 아들아, 우리 동네도 한번 보는 게 어떠니? 거긴 너무 오래됐잖아요. 신도시만큼 교통도 좋은데.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 며느리는 이미 다음 매물 약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마치 우리는 돈만 대주면 되는 사람처럼 여겨졌죠. 어머니, 내일은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도 보러 가요. 우리도 좀 편한 곳으로 알아보면 안 될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보러 갈수록 멀어지는 거리만큼 아들 내외와의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가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 뜻대로만 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신도시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아파트는 우리 예산의 2배가 넘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호텔 같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예산으로는 무리야.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던데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분양 상담실에서 가격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눈빛은 이미 이곳에 꽂혀 있었죠. 며느라,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매달 관리비만 100만 원이 넘는데.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내내 아들 내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생기자마자 허세 부리듯 비싼 집만 고르고 다니는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니? 엄마, 요즘은 이 정도는 돼야. 저희 친구들도 다 이런 데 살아요. 견본 주택을 나오면서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뺏긴 것처럼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은 한숨만 깊어졌죠. 여보, 애들이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아.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러다 큰 코 다치는 거 아닐까?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대출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만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여기 바로 옆 단지도 보러 가요. 이제 그만 보면 안 될까?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요. 차에 오르면서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산 안에서 살 집을 구하자는 제 말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을 더 보태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엄마, 평생 한 번 사는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집들이의 초대를 받아 며느리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친했다는 친구의 새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40평대 신축 아파트의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진이야, 니네 집 정말 크고 좋다. 고마워. 시부모님이 무리하게 해주신 거야. 부럽다. 나는 아직도 전세라. 우리 어머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대. 시부모님들 성향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봐. 그런가 보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하는 호화로운 신혼집 이야기에 얼굴이 굳어져 갔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며느리는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 나도 봤어. 친구들이랑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 저러다 큰 소리 나는 거 아닐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투정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이네는 신혼 때부터 아파트였대요. 남이 사는 걸로 속상해하지 마. 수민이네도 40평대래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호화로운 집과 자신의
자신의 전셋집을 비교하며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죠. 엄마, 우리도 좀 더 크게 알아보면 안 될까요? 니네 분수에 맞게 살자고 했지. 그래도 다들 이 정도는 사는데. 신호등 앞에 멈춰선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어머니, 저는 언제쯤 친구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비교하지 말고 네 삶에 만족해. 이러다 저희만 뒤처질까봐 걱정돼요. 며느리의 투정은 밤이 되어서도 계속됐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보여주며 자신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아니야, 며느리가 욕심이 너무 크네. 이제 어떡하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식탁 위로 내밀어진 통장을 보니 잔고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했죠.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니? 전세금 이자도 내야 하고. 며칠 전에도 줬잖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그래도 너희가 벌면서 살아야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부터 이상하게 생활비를 자주 요구하더니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내외가 이상해진 것 같아. 돈만 생기면 바로 써버리나 봐.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식탁을 치우면서 며느리의 지갑에서 명품 쇼핑백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싼 가방을 샀다더니 또 새로운 걸 산 모양이에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아들아, 니네 수입으로 생활해 보려고 노력은 해봤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활비를 달라고 할 거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돈이 당연히 그들의 것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 이러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장보기 영수증을 들고 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명품 화장품, 비싼 식재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의심스러웠죠. 어머니, 이번 달 장보기 값이에요. 이렇게나 썼다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써질 줄은 몰랐어요. 아들 내외에 늘어나는 생활비 요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들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대출 상담 내역이 떠 있었어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은 몰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더군요.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였죠.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그게 우리 모르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산다던데. 아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 여러 은행과 연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등본까지 발급받아 대출 심사를 진행하려던 참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왜 그러나? 아들이 우리 몰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 식탁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무리한 대출은 안 돼. 저희도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남편은 아들의 통장을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미 카드값도 밀려 있었어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니 전부 허용에 쓴 모양이었죠. 아들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죄송해요. 이제 어쩌자는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들 내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죠. 여보, 우리가 너무 믿었나 봐. 앞으로 어떡하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속 통장을 꺼내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아들 내외가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죄송합니다. 우리 돈으로 니네 빚까지 떠안을 순 없어.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카페 창가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죠. 반갑게 인사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진짜 시부모님이랑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어? 자주 보면 볼수록 부담스러워.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신다며? 그래서 더 빨리 독립하고 싶지. 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카페 밖에 서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죠. 여보, 방금 며느리가.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이럴 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바구니 속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랑은 좀 멀리 살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우리끼리만 살면 편하잖아. 식탁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숨만 깊어졌죠. 저희를 위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려 했는데 정작 그들은 저희와 멀어지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당신 잘못 아니야. 그동안 다 헛된 거였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며느리에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야 하는 걸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제 마음까지 적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지. 이렇게 뒤에서 수군대니 더 서운하네. 한밤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손끝이 떨리는 아들을 식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돈이 필요해요. 이 시간에 갑자기 돈이라니? 제발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깨워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노름 빚이에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6개월 전부터 온라인 노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노름을. 이제 어쩌면 좋아.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름 빚 때문에 싸움이 잦아져서 결국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들의 휴대폰을 보니 도박 사이트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창밖을 보니 정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주려 했는데 이제는 도박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네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라, 네가 왜 말도 없이. 말씀드리면 더 실망하실까봐. 식탁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어떡할 거니? 도박은 절대 안 할게요. 약속할 수 있어?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랍 속 통장을 꺼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룻밤 새 도박 빚으로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친구의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며느리가 유튜브에 올린 글을 보셨다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유튜브에 무슨 글을 올렸나요? 너무 속상해서 전화했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욕을 했더라고. 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유튜브를 열어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계정에 긴 글을 올려놓았더군요. 시부모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다면서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모았냐는 둥, 다른 시댁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시부모님만 이러시냐는 둥, 마치 우리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써놨더군요. 아들아, 이리 좀 와봐. 네, 어머니. 이게 무슨 글이니? 아들은 며느리의 글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댓글들도 하나같이 시부모를 비난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니? 죄송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 고작이라는 말에 상처받은 눈치였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뚜렷한 답변 없이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여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돈을 받으려 했다니. 식탁에 앉아 차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심한 협심증 증세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아들 내외의 재촉에 집 알아보는 일을 계속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여보, 많이 아프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 내외한테 말해야겠어요. 당신 건강도 안 좋은데.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 부부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걱정보다는 조급함이 더 커 보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집 이야기만 했죠.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괜찮을 거다. 얼른 계약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들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혈압약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죠. 이 못된 것들아! 좋은 매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당뇨도 점점 심해지고 남편의 협심증도 악화되는데 아들 내외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나 봐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더는 못 참겠어. 자식도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병원 처방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 위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과 저희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를 깨웠어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제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협심증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응급실 대기의자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받은 전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바쁜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내일 모델하우스 가기로 했잖아요. 지금 수술비가 급해서 그런다. 저희도 지금 돈이 없어요. 너희 아버지 생각은 안 하니? 병원비 계산서를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들은 내일 부동산 약속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저를 재촉했죠. 여보, 정신 차려봐요. 당신, 여긴 어디야? 제발 힘내세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꼭 집 보러 가야 해요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수술비는 언급도 없었죠. 원장님, 수술하면 저희 남편은 무사할 수 있겠죠? 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동 의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내외를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남편 수술비로 써야 할지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해요. 여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간호사님, 수술 준비 부탁드립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찾으려는데 아들 내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수술 얘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부동산 이야기부터 시작하더군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돈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에요. 아들 내외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남편 수술비를 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죠. 아들아, 아버지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어머니, 그 돈이면 아파트 계약금인데.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나중에 또 모으면 되잖아요. 네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니?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수술비를 내기 위해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아들 내외가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내가 돈 가지러 다녀왔어요. 아들은 안 왔나? 곧 올 거예요. 간호사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모델하우스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원장님, 수술 언제쯤 시작하나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수술실 들어가신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내외는 휴대폰으로 집 구경 예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술실 문도 아프신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봉사자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초췌한 모습으로 있으니 걱정되셨나 봐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많이 힘드시죠? 네. 남편 수술비를 아들 내외 돈으로 써버렸어요. 그동안 자식들 위해 모으신 거라면서요? 이제 아들 내외에게 줄 돈이 없어졌네요.
그게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봉사자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자식들 주려고 모아둔 돈을 본인 수술비로 쓰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저도 10년 전 그랬어요. 다들 이런 일이 있나요? 자식들한테 올인하다 보면 우리 건강은 뒷전이에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 부부는 생각도 못했네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간호사실 앞에서 차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식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무리하다가 쓰러지신 남편분 얘기를 하실 때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우리 나이에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자식 생각만 했나 봐요. 이제라도 부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봉사자 할머니의 말씀과 겹쳐 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 생각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의 행복도 중요해요. 이제 우리 부부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할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차처럼 제 마음에도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리던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이제는 제 옆에 누워 계신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며느리의 가방을 옮기다가 실수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워 담으려는데 통장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은행 통장이었는데 표지가 다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죠. 이상한 예감에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며느리 통장인데 잔고가 2억이나 있네. 우리한테 생활비 달라면서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구나. 통장 내역을 보니 아들 내외가 결혼한 이후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왔더군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달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비밀리에 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우리한테 손 벌리면서 이렇게 돈을 모았단 말이니? 그게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어디 있니? 친구 만나러 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다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죠. 어머니, 제 가방에 왜 손을 대셨어요? 이게 네가 할 소리니? 그건 저희 돈인데. 아들 내외의 태도에서 진정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난 것에 대한 짜증만 가득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돈을 모았다는 죄책감은 전혀 없어 보였죠.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이야기에 빨래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죠. 여보, 빨리 부모님 돈 받아내야 해. 그래, 이러다 다른 데 쓰시면 어떡해. 아버님 수술비로 벌써 1,000만 원이나 나갔잖아. 우리 돈 될 텐데. 원래 다 우리 거였는데 너무 아깝다. 어머님한테 얼른 조르자. 빨래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를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 될 텐데 지금 받아내자. 맞아, 더 늦기 전에. 어머님 성격상 우리가 자꾸 조르면 결국 주실 거야. 마당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더욱 충격적이었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럴 때 더 압박하자.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면서. 그래, 그게 좋겠다.
남편이 수술받고 있는 병원에서도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돈만 받아내면 우리끼리 살자. 멀리 이사 가서 연락도 하지 말자. 어차피 늙어서 귀찮기만 할 텐데 뭐. 방문 앞에 서서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저기 너희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들었어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아들 내외의 변한 모습, 숨겨진 통장, 그리고 그들의 대화까지. 여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 돈으로 당신 건강부터 챙기고 싶어요. 미안해. 내가 아파서. 이제부터 우리 둘만 생각해요. 식탁 위에는 통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에요. 남편의 수술비로 일부를 썼지만 아직 우리의 노후를 위한 돈은 남아 있었죠. 이제는 이 돈으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써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동산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제 너희한테 돈 줄 생각 없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아들 내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듯했어요. 며느리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차분히 우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래, 이제 우리 건강이 먼저야. 그동안 모으신 돈은요? 우리 병원비랑 노후 준비할 거다.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해서 돈 얘기만 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여보, 잘한 결정이죠? 그래, 이게 맞아.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요. 처음으로 우리 부부를 위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화를 내며 짐을 쌌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우리의 결정을 전한 후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까지 숨겨왔던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왜? 우리 돈인데. 저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잖니.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비밀 통장도 들켰는데 뭘 더 바라니? 아들은 거실 소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죠. 이 돈은 원래 우리 거예요. 뭐라고? 너희 돈이라고?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돈인데요. 갑자기 아들이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으려는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도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더군요. 남편은 그들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통장 어딨어요? 이제 그만해라. 이거 횡령이에요. 횡령.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고 며느리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고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든 해보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앞에서 한 말 잊었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 거다. 귀가 아플 정도로 고함을 지르던 아들 내외는 결국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들이 나간 후에 정막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모를 상대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담당 형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녀분이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요. 며느님도 함께 고소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식들이 부모를 고소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네요. 형사님은 고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통장 내역, 대화 내용,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온 집안 망신시키고. 사부인도 우리에게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요? 이러고도 부모십니까? 돈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든지. 마당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시들어가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술에 취해 서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꾸깃꾸깃한 옷차림에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었죠. 엄마, 문 열어. 이 시간에 왜 이러니? 돈 내놔, 우리 돈. 취했구나.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 술 취한 아들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현관문으로 나왔어요. 아들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죠. 여보, 경비실에 전화해야겠어요. 그래, 이러다 사고 날라. 이 못된 것들 우리 돈 먹고. 아들은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웃집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난동을 부렸죠. 나가. 우리한테 오지 마. 이제 절대 안 볼 거야. 그래, 가봐.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경비 아저씨에게 달려들었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경찰차에 실려 파출소로 끌려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그래, 우리도 이제 새 출발하자.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네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창문을 닫았습니다. 멀어져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결말이 난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죠. 남편과 저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생 모아온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오래된 틀니도 새로 맞췄죠. 오늘은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아침 산책 다닐까요? 그래, 이제는 우리 건강이 최고야. 저기 공원에 운동기구도 있대요. 요즘 허리도 덜 아프고 좋네. 우리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죠. 그럼 당연하지.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어깨 수술도 받았고 저는 무릎 치료도 받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됐죠.
여보, 오후에는 수영장 가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수영이 좋다고 하셨지. 당신 혈압약도 챙기셨죠? 병원에서 권해준 운동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여보, 주말에는 여행 갈까요? 그래, 바다라도 보러 가자. 우리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네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알아보는 일이 마치 새내기 부부처럼 설렜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네.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다 해보자. 저기 요가 교실도 다닐까 해요. 식탁에 앉아 건강식을 준비하면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들 내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죠.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행복해질 수 있겠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웬일이니?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이제 와서 왜 묻니? 그동안 잘못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남편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그걸 알았니? 용서해 주세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받았던 생활비를 모아왔다고 하더군요. 수술비까지 모두 갚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세월이 지나니 보이는 게 있니? 너무 죄송해서 잠도 못 잤어요. 아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돈만 바라보았다고 해요. 며느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여보, 이제 어떡할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30년이란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우리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니라고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부모 자신의 행복,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전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